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분단 이후 처음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10분경 우리 군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우리 쪽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온 만큼 거리만큼 북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뉴스특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출입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민관 기자, 미사일이 처음 탐지된 시간, 그러니까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탐지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합참은 오늘 오전 8시 10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합참이 설명한 이 탄도미사일의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57km, 울릉도에서는 서쪽으로 167km 지점에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탄착 지점이 공해상이긴 하지만 우리 영해를 기준으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예, 울릉도에는 오늘 오전에 공습 경보까지 발령이 됐잖아요. 울릉도와 탄착 지점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 울릉도에서는 서북방 지점으로 16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속초에서는 57km, 그리고 우리 영해 기준으로는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예, 우리 군도 강력 대응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1시 10분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 지역의 미사일을 떨어진 지점과 상응한 거리를 지정해서 NLL 북쪽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NLL을 넘어온 북한 미사일은 한 발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은 3발이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오전 상황, 그리고 오전에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북한에 대응 사격한 것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부터 우리 군이 오전 11시 10분부터 북방의 정해진 표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에 떨어진 것과 같은 거리만큼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응 사격을 했고요. 공대지 미사일을 3발을 쐈습니다. NLL의 북방이지만 비행 탄도에 맞게 대응해서 정밀 타격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합참의 브리핑인데요. 이때는 북한이 오전에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탄착 지점을 살펴보면 NLL 이남으로 26km 떨어졌고요. 속초 동쪽으로 57km입니다. 이 지점은 또 울릉도 서북방 쪽으로 167km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데요. 한 발이 NLL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으로 NSC를 주재했고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 대응할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북한 쪽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까지 발생했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했고요. 공습경보는 오전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 그리고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번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에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NLL 남쪽으로 넘어온 거리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넘어온 거리만큼 우리도 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타격을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재영 기자. 네. 예, 북한이 이렇게 먼저 탄도미사일을 NLL 남쪽으로 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더 큰 확장을 좀 막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원칙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신뢰성과 비례성, 호혜성인데 오늘 같은 경우 비례성 원칙을 입각해서 북한이 한 만큼 저희도 비례적 대응을 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우리가 보입니다. 이제 합참이 NLL 이북으로 공해상에 네. 대응 미사일을 발사한 걸,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그렇죠. 거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군사 역량이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면서 어쨌든 북한의 군사적 오판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최고 수준의 압박 조치로 보입니다. 최고 수준. 지금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을 그러니까 NLL 북쪽, 그러니까 북측 공해상에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나 입장은 아직 나오지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오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도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온지 또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서해상 그리고 동해상에 발사를 했는데 탄도미사일을 NLL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북측 NLL 북쪽으로 공해상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최수연 기자, 현재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NSC는 1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쯤 NSC를 주재했고 결과 보도자료는 11시쯤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 NLL을 침범해서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이태원 참사와 국가 애도 기간에 감행된 것이라고 인류와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간만이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5월 25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 도발의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 안보실장이 주재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오늘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는 건 사안이 엄중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응도 즉각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줄곧 있어 왔는데 대통령실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상당히 분주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추가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북한의 발사 의도 그리고 이번 탄도미사일의 성격 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재원 등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을 뿐 예. 상세 기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상세 기종에 대한 나오지 않았고요.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북한이 쏜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동해상에 NLL을 넘어서 내려왔거든요. 공해상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저희 쪽 지역으로 저렇게 미사일을 날릴 경우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예. 많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적일까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일 사실 수밖에 NLL을 없습니다. 넘어온다는 건, 더군다나 네. 탄도미사일이 넘어온다는 건 의미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은 단편적인 뉴스만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 그 이전의 상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이후 진행돼 왔던 한미 연합 연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도 높은 비난 활동을 계속 이어왔었고요. 그 비난 활동과 연계해서 각 병종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군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대규모 포사격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총참모부 비난 성명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봤었을 때 포사격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NLL 선상에서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지만 이게 미사일까지로 상황이 올라갈 거라는 예측들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해상인가요? 이전에 방사포가 NLL 남쪽으로 낙탄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또 다르죠.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존의 포사격 활동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네. 이게 지금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도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이례적인가는 지금 5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건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이게 혹시 국지전이랄지 어떤 충돌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시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던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졌지만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 남북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긴장 관계가 있었었던 그리고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으로도 확대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상황까지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상황 증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공습 경보가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약 7년 가까운 전에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에서 이번에 발령됐는데요. 보통 공습 경보가 나면은 그쪽으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공습 경보를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이런 때도 경보 발령이 있었었지만 사실 항공 상황과 관련돼서 뭐 전투기나 미사일과 관련된 관련된 경보는 사실 예. 80년대나 90년대의 귀순기 상황 정도 상황에서나 그런 공습 경보들이 발령이 됐었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실질적인 경보가 갔던 사례로는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처음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탄도미사일이 또는 뭐 방사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경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상황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NSC를 주재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필요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북 경보와 관련돼서는 합참에서도 꾸준하게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참모부의 비난 성명이라던가 외교부 쪽에서 나오는 비난 성명, 외무성이죠. 북한 외무성 쪽에서 나오는 비난 성명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황 관리가 단순히 군사적 상황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뭐 대북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상황 관리까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혹시 당국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NLL 남쪽으로 발사한 것에도 어떻게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련의 지금
북한의 도발을 보면 계속 도발을 한 뒤에 이쪽을 책임 전가를 우리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 군의 이런 정밀 사격과 관련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합참 브리핑에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분명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고요. 따라서 우리도 이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모든 책임은 북한이 지고 있고 우리가 이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응을 한 것이다. 대응 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지금 착륙돼 있고요. 핵폭격기 같은 게 와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최근에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북한이 여러 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북한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북한에게는 어떤 한미 연합훈련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도발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표출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죠. 매년 겨울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 중인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 탄도미사일도 이런 데에는 대응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건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요. 갑자기 뭐 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 수뇌부를 모아서 미국 본토 타격을 의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어쨌든 F-35 이런 거 공개했을 때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번에도 한반도에 나와 있는 어떤 전략 자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유승엽 전문위원님, 사실 군사적 긴장만 계속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이 다른 마음을 못 먹게 어떤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면 국민 불안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2015년 사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이나 뭐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하고 좀 다르게 그때는 일단 양쪽이 대화 테이블에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황과 위기 해소 노력을 같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바로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힘들지 몰라도 최소한 소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저희가 겪어왔던 국지 도발 상황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북한은 늘 자신들의 생각이 좀 읽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보다 늘 좀 세게 행동을 하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로 뭐 NLL 선상에 포사격 정도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거기다 지금 미사일 사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던가 이란 같이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위협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행동이나 양태들을 보면 그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해서 뭐 포위 사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점을 동시 타격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활동들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단순히 포사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상에서의 교전이라던가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사용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이란이 북한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을 사용해서 정밀 타격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군사적인 대응을 당시에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다음 행동을 무엇을 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예고도 좀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단계, 시나리오별로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켓 시행에 대한 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에서 당연히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행동들이
뭐 한미가 연합으로 준비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단호한 면을 보일 필요가 있고 당근과 채찍처럼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가장 불안했던 분들은 바로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일 겁니다. 오늘 아침 8시 55분쯤부터 울릉도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울릉도 상황을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있는데요. 윤두열 기자, 일단 울릉도에서 오늘 오전에 사이렌이 크게 울렸죠. 네, 오늘 울릉도에는 아침 8시 55분쯤부터 큰 소리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제가 여러 울릉 주민과 통화를 했는데요. 울릉 앞바다에 낚시를 나간 주민도 이 사이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컸다고 했습니다. 또 도동항에서 상점을 하는 주민도 이 정도의 큰 사이렌 소리면 울릉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주 큰 사이렌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 3분 정도 사이렌 소리 이후에는 이건 공습경보 사이렌이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런 안내 방송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때 아신 주민도 계셨고요. 또 육지에 사는 친구가 전화해서 상황을 알았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이 군수를 주제로 하는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윤두열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렌은 큰 소리로 울렸지만 그러면 사이렌이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한 매뉴얼이나 또는 훈련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예, 공습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만 울렸을 뿐 공습경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없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는데요. 울릉군은 상황 파악을 하느라 좀 늦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공습경보가 울린 것은 앞서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상 군사적 긴장 속에 처음이다라는 물론 약 7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상황이 좀 달랐고요. 처음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습경보 뒤에 대피 요령이랄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려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공해상에 그 바다에 떨어졌는데 울릉도로 가는 선박들도 있었을 텐데 이분이 특히 선박에 탄 사람들 특히 승객들 불안이 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울릉으로 가는 배는 강원도 강릉과 경북 울진 그리고 포항에서 매일 출발을 하는데요. 우선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8시 30분에 출항한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다시 후포항으로 회항을 하다가 또다시 상황이 해제됐다는 소식에 울릉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배는 241명이 탑승했었고 포항에서는 울진에서는 8시 30분에 출항했고 9시 20분쯤에 이 소식을 듣고 회항을 하다가 9시 45분에 다시 울릉 방향으로 가는 중이고 오후 1시가 넘어서 울릉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 오전 9시 20분에 포항을 출발해서 울릉으로 가려 했던 선라이즈호도 제 시간에 출항을 못했습니다. 이 배는 249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데요. 속보가 뜬 후 항만청에 출항을 해도 좋냐고 물어봤고 항만청이 일단 기다려보라고 해서 출항을 하지 않고 있다가 9시 40분에 허가가 떨어져서 출항을 했습니다. 또 울릉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한 30여 척은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바다를 오가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두열 기자로부터 울릉도 주민 또 울릉도 상황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성혁 전문위원님, 앞서 이제 저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렌은 크게 울렸지만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매뉴얼에 할지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각 기관별로 가지고는 있을 텐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 네. 사이렌 울린 다음에 네. 자동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교육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각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각 가정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예. 네. 일단 뭐 기관이나 네.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약간 이런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하지만 위험, 교육은 항상 만일의 늘 위험을 해야죠. 대비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오전에 북한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긴급 NSC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했고요. 강력 대응, 북한에 대한 강력 경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서 원래 정해진 표적이 있는 북한 공해상, 그러니까 NLL 북쪽으로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대응 사격을 했고요. 예, 지금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분단 이후 이례적인 일까지 나왔습니다. 정재윤 기자한테 좀 물어보면 실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정부 당국자들을 취재해 보면 물리적인 준비는 다 끝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핵실험 단행 시기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내외적인 조건을 좀 고려해 볼 때 앞으로 1, 2주가 좀 고비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오는 8일이 바로 미국 중간선거인데요.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바로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그 사이에 이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11월 8일이니까 지금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일단 예상하기에는요. 그렇습니다. 국정원도 그런 예상을 내놓은 바 있고 이런 예상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어쨌든 핵실험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이고 이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시기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투기가 북한 측에 공대지 미사일 2발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3발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정정 드리고요. 유성혁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면 사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가 같은 지점에 대응 사격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계속 이런 거 반복되면 국민들만 불안해지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계속 미사일이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방사포가 쏘고 우리는 대응 사격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제약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상대가 대응을 했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그것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유효한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서로 맞춰서 대응을 올려가다 보면 예. 이게 상황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서서히 상황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서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상황을 확실하게 올려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던가 어떤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까워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돌파구는 어떤 돌파구가 되나요? 예,
만약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2015년과 같이 미국의 연합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상황을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있고 예. 2015년, 2017년 이렇게 그 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상황 관리가 많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에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모습들을 보였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한편으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위험도가 증가되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마치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촉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옛날엔 그래서 군사의 한라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필요부터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지금 계속 상황이 있었었고 예.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씩 물이 차오르듯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한두 번 정도 자신들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그 위협 수위를 좀 우리 쪽보다 굉장히 빨리 올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올렸었을 때 대화를 했었어야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야죠. 하지만 NSC는 어떻게 보면은 늘 실무자들 중심으로만 최근에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지점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한테 잠깐 물어보면요. 지금 앞서 이제 유성혁 전문위원님이 강력 대응의 모습도 필요하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한데 지금 대화 채널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은 사실 북한 쪽에서 뭐 일방적으로 우리 쪽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에 제안했던 예. 이 제안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오늘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구상을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북한이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대화에 나와라. 대화에 나오면 우리는 모든 게 준비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믿을 수 네. 있을 정도 되면 적극적인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북한 측은 의미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일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우리 구상을 걷어찼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 어쨌든 이 구상이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 고려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랄지 이런 그 문은 열려 있다는 거는 이미 북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북한이 이제 계속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한다기보다도 미국을 향한 대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풀자라는 해석이 많잖아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어떤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는 부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나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핵 보유국 인정이란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20차 당대회 초반에도 도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런 국제적인 국내적으로 애도 기간인 중임에도 이런 한국 여론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을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에 이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예. 그 이후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가진 뒤 미국과 단판을 지어보겠다. 이런 제스처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핵화 문제를 두고 북한과는 미국은 계속 결렬이 됐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미국 측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미국 네. 측도 역시 비핵화 약속을 먼저 북한이 확실히 보여주기 전에는 반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죠. 그런 입장은 확고하고요. 그리고 예. 북한과 핵 군축 협상도 할 수는 없다는 게 예.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비핵화가 확실한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도발 등을 하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나의 핵 버튼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군사적 충돌의 그런 긴장이 높아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악까지 높아졌다가 앞서 이제 정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결렬됐지만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군사적 긴장이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점에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2018년의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요. 예. 그 이전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시기에 있었던 사례들도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결국에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양쪽 사례들이 달라졌는데 천안함하고 연평도 때는 도발을 해놓고 장벽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뒤쪽으로 숨어서 그 이후에는 핵 능력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10여 발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예상하던 핵탄두의 규모도 최근에 뭐 미국 쪽 싱크탱크나 이쪽 의견들은 최대 뭐 50발, 60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예. 미 육군 같은 경우에도 교본상에 60여 발 미만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미사일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장벽 속에 숨어서 다시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시도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을 굉장히 끝간데 없이 올려서 그리고 서로가 대화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과談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시기들의 양상은 2015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 뭐 목함지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2018년에 뭐 트럼프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그때 보면 일단 북한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는 한번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되돌아 생각해 보면 2018년에도 비험 전략 폭격기를 동원을 해서 예. 원산 앞바다에서 비행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굉장히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군사적인 충돌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쟁을 각오하고 위기 상황을 올려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우리가 딸려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떻게든 그냥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들이 좀 근데 이제 필요한 전쟁을 상황입니다. 각오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당연하죠.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수백만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제한을 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국방부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북한이 NLL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김민관 기자가 연결됐습니다. 김민관 기자, 미사일이 처음 탐지된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예, 합참이 처음 미사일을 탐지한 시간은 오늘 오전 8시 50분입니다. 예, 합참은 당시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중 탄도미사일 한 발이 NLL 이남 26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LL 이남에서는 26km가 남쪽으로 26km 내려와 있고 속초에서는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미사일 탄착 지점이 공해상이긴 하지만 우리 영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예,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영해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었는데요. 울릉도에서는 탄착 지점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 울릉도에서는 불과 서북방으로 16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예, 울릉도와 그리고 NLL 남쪽에 미사일이 떨어진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공군 전투기를 대응해 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떨어뜨린 미사일은 한 발이지만 우리 군은 3발을 NLL 이북 지역에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발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 김민광 기자 이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재원 등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예, 재원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 합참에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또한 합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의 맞대응 이후 북한이 또 다른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 지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NSC를 주재했는데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1시쯤 NSC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오전 9시 10분쯤 NSC를 주재했는데 1시간이 넘게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규탄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이태원 참사의 애도 기간에 일어난 점에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NSC가 1시간 넘게 진행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것도 이번이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에 처음으로 NSC를 직접 주재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5월 25일에는 북한이 ICBM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쓰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도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건 사안이 엄중하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대통령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국방부 출입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대응 사격,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을 3발을 NLL 북쪽으로 대응해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그 폭격과 관련된 상황 증가에서 봤었을 때 비슷한 양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먼저 사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대응 사격을 한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는 형태.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예. 비슷한 양상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합참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신 데는 어떤 증거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셨을 겁니다. 예, 합참에서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나오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추가되는 특보와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